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지수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움직이나요? 현재 지수가 1시 1분 가리키고 있는데 2034 이렇게 복 모양만 보니까요, 와, 굉장히 이쁜 것처럼 이쁜 거죠. 그렇죠? 2034 근데 여전히 2030포인트대에 머물러 있어요. 두려우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월은 자신감 유지. 오늘 글쎄요, 국회 재정위원회에서의 출석했던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조만간 경제부총리가 바뀌긴 하겠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을 4.2%를 발표했습니다. 4.2%요? 증시 그럼 2,300 가나요? 글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장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에 기대치를 갖기는 합니다. 그거 얘기를 들었나요? 증시가, 코스피가 반짝반짝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있네요. 자, 어쨌든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또 살펴보셔야 되겠죠. 과연 내년 성장률은 얼마나 더 될지, 민간 보고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 정부에서 보는 관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해석을 잘 해내야겠죠. 그 해석이 부족하면 진짜 시황을 계속 보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피 포인트 한번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코스피 포인트 120일 이동평균선 떨림, 손떨림이 아니라요, 증시 턱걸이의 의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턱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떨림, 많은 분들이 이제 120 이동평균선을 갖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오늘 딱 부러지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켜봐야 할 변화들, 변수들, 그 다음에 화장품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SOE 실적 발표했죠? 아직도 모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도 됩니다. 근데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정유주 이 정도면 차익 실현 관점 좋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발표 후 어떤 흐름들이 또 주목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는요, 이따 보도록 하죠. 워낙에 이제 사업이 방대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손도 대고 한데. 근데 우리 핵심적인 건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으로 압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스플레이랑 가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는데 좀 이거를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자체를 증권사들이 다 틀렸잖아요. 아이고, 증권사도 틀리고 그렇게 똘똘한 애널리스트 분들도 틀리는데 우리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해석하고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 달라집니다. 대단한 고급 정보를 갖고 있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얻어야만이 주식에서 성공하고 발빠르게 대응한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뉴스 검색을 자주 해오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뉴스들을 종합하고 종합해서 고려를 해 나가면 좋은 해석이 나오고 거기서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기사들이 떴습니다. 구글 판치는 세상, 삼성전자 OS 독립 성공할까? 이재용 부회장 타이젠에 힘싣는 이유. 여기서 삼성 타이젠폰 인도서 통했다. 땡땡. 내친 김에 중동, 유럽까지 간다. 타이젠폰 통했다. 삼성 독자 OS 영토 확장 본격화. 과연 그럴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안드로이드 폰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꽉 잡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85% 유포가. 그 다음에 애플이거든요. 이게 화두가 되는 게 실적으로 삼성전자는 제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삼성전자가 뛰어들었다. 그러면 구글에서 아이고 그래 삼성전자 기특하네.
예, 많이 컸어. 아이고 많이 커라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난색을 표명하면서 글쎄 이거 이렇게 표현하겠죠. 예.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하고 그 관계가 당장 틀어질 리는 없겠지만 눈여겨보겠죠. 그래 삼성전자 많이 컸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거라고요. 그 관계가 언젠간 예, 틀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정말 이것이 성공한다면 삼성전자 대박인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기사에 보시면 두 번째 타이젠 스마트폰 G3하고 보면 되죠. 인도서 공개했는데 인도 시장을 공략해요. 가격이 15만 원이에요. 뭐예요? 일단은 저가폰을 그냥 확 뿌려놓고 시장 점유율 높은 저가폰을 막 뿌려가지고 확장한 다음에 키워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은 뭐 통했단식 나오잖아요. 다음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이게 최근에 나온 10월달 뉴스고요. 올 6월달에 나온 뉴스, 6, 7월달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기사 어떤 걸 봐야 됐죠? 삼성 OS 타이젠 초라한 성적표 6월 14일 날. 타이젠 스마트 기기 OS 점유율 점차 하락 6월 14일 날. 근데 참 이름 없는 신문들이에요. 메트로 신문이라든가 세계일보, 한국경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블랙베리 차기 스마트폰 자체 OS 버리고 안드로이드 탑재하나? 아니, 불과 몇 달 전에는 초라한 성적표라고 해놓고 불과 몇 달 후에는 이제 새로운 거 나오니까 통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저런 뉴스를 봤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한쪽에 치우쳐서 오 그래 이거 새로운 뉴스야. 대박인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직 갈팡질팡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자료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삼성전자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 OS, 그러니까 운영체제별 최종 사용자 판매량인데요. 올해 2분기 판매, 안드로이드가 82.2%입니다. 애플 iOS가 14.6%입니다. 그렇죠? 14.6%입니다. 윈도우 폰 2.5%, 블랙베리 0.3%, 기타 운영체제 되게 많습니다만 0.3%, 4% 아주 미비하거나 그냥 얼굴만 내밀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타이젠 폰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기타 운영체제에 들어와 있는 거겠죠. 통했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분들? 기자님들 통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근거로?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분명 좋은 뉴스고 앞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삼성전자에는 엄청난 임팩트가 주어진다는 가능성은 있으나 출처는 같은 겁니다. 아직은 정말 미비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족제라고 봐야 되겠죠. 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료.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니까 올해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좋았잖아요. 잠정치긴 합니다만 뭐 이제 증권에서 나오는 건 이제 환율을 좀 간과했다 뭐 전망 보고서를 그러면서 이제 실적 추정치가 많이 어긋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또 꼼꼼히 따져봐야죠. 사업 분야에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스마트폰의 올해 2분기 판매량을 보면 전년 2분기 판매량보다 감소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감소했냐? 삼성만. 전체적으로 볼게요. 삼성전자 전년 2분기 실적 26% 점유율인데 21%. 점유율 자체는 삼성전자 특별히 많이 감소했고 하웨이, 레노버 어때요? 이게 엄청나게 증가한 것 같지도 않고 하웨이는 좀 증가했고요. 애플은 좀 증가해졌고요. 전반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총계를 보시면 삼성전자 전년도 분기 때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하웨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중국 시장 쪽 중국의 로컬 업체들한테 조금 뺏겼다 판매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볼게요. 이 AP입니다. AP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건데 퀄컴, 대만의 미디어텍, 삼성이 올해 2분기에 좀 반전을 해줬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근데 이 AP 칩 쪽에서 삼성이 계속 승승장구를 할 거냐 여부도 내년에 화두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지켜볼 때
과연 타이젠폰으로 새로운 운영체제를 삼성전자 내놓으면서 정말 안착을 하고 성공의 확장을 해 나갈 거냐. 또 이 AP칩 부분도 올해는 성장했던 것인데 애플에다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애플의 또 판매량 아까 보셨듯이 좀 증가했잖아요. 그 효과를 받고 또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공급하는 거. 향후에 AP칩 쪽에서의 모바일 AP칩이 내년에 계속 전망이 밝아질 거냐. 그렇다면 둘 다 통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땅 하고 내년에 150만 원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게 부진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다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 이 부분들을 내년에 변수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만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계속 또 지원, 사업 전략을 공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다시 말하면 시스템 반도체의 코스닥의 관련주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어제 오늘 급등했던 제조반도체도 있고 알파칩스도 있고 실리콘웍스도 있고 INC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 관련주들도 내년에는 좀 화두가 되면서 많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유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얘기를 했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삼성전자 전략을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띄워보겠습니다. 네, 떴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가 107만 원까지 빠져서 107만 원에서 막 들이대 누구나 다 들이댈 수 있는 좋은 자리였잖아요. 그리고 고점과 저점의 하프 자리 38.2와 하프 자리가 왔으니 여기선 차익 실현해도 좋다. 여기까지는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고 합니다. 근데 이 하프 자리에서 힘겨루기 싸움하면서는 올라갈래 눌러줄래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올라가면 맞고 밀릴 거고 내려간다고 해서 저점 깨고 내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다시 반등 나올 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지금 자리는 함부로 막 들이댈 자리는 아니고 기존에 107만 원 갖고 있던 분들이 다 팔아먹었으면 냅두는 관망, 다 안 팔아먹었으면 넘어가주면 어디서 더 잘 팔아먹을까라는 고민할 자리. 그리고 새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눌림이 언제 올지 좀 눌림을 기다려볼 자리.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 위치 때는 가격대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아모레퍼시픽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보여주시죠. 주식을. 이건 이제 삼성전자고요. 오늘 올라가니까 지수도 따라 좀 오르는 힘이 나오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36만 5천 원. 전일 대비 1.2%. 이 아모레퍼시픽은요. 이걸 보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우리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함부로 태클을 못 걸어요. 사실. 왜냐? 기본적으로 주가가 외봉으로 빠지면 반드시 빠졌던 거에 하프 반등을 나와서 쌍봉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매품이 막 빠져도 36만 원대 오면은 리바운딩 나올 거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가격대. 그런 것처럼 리바운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온다는 전망이 온천하기 때문에 함부로 태클은 못 걸어요. 이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어제는 푸드 쪽 살짝 걸어드렸잖아요.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한번 걸어보려고 그래요. 다리 걸어서 넘어지는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갖고 있는 분들이 전화 막 오겠죠. 당신이 뭔데 이거 벌써 태클 거냐? 그러지 마시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시장에서 참여하는 금융업 종사하는 분들이 항상 매수만 외칠 게 아니라 매도도 외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자, 아모레퍼시픽은 저 실적 전망 보고서 잠깐 보겠습니다. 확대해 주시죠. 정말 실적이 계속 몇 년간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3분기와 4분기 분기별 예상 전망치를 낮춰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예상치를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그렇게 낮춰놓더니 붕 띄워가지고 좋으니까 갑자기 좋다고 해서 붕 띄워놨지 않냐? 아모레퍼시픽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3분기가 안 좋게 나와 있잖아요. 분기별이 분명히. 지난 영업이 2,000억대인데 지금 1,700억. 4분기도 안 좋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저거에 예상이 부합한다면 전분기보다 좋지 않으니까. 뭐 전년비보다는 좋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전분기보다는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 띄울 만한 요인이 적을 거고, 만약 저 예상치보다도 좀 더 안 좋게 나오면 예, 주가는 힘이 없겠죠. 완전히 뛰어넘어서 아이고 예상치 빗나갔네, 또 좋네, 이래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 그렇다면 3분의 1 확률이고 3분의 2가 좀 부진할 수 있는 거니까 약세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3분기 실적 정말 발표하기 전에 내부자들이나 힘 있는 세력들은, 기관들은 모를까요? 7, 8, 9 끝났습니다 벌써. 그리고도 벌써 10월달 들어가서 2주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알아내기 힘들겠지만 나름 정보가 빠르거나 그 안에 관계자들은 나름대로 알고 있을 거라는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고요. 당연히 합법적인 룰에서는 그런 내부자 정보가 불법이겠지만 우리가 항상 합법적인 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저기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상을 해보죠. 그렇다고 친다면 정말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봤다면 주가는 선반인 데서 먼저 움직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보시면 7, 8, 9 확대해서 볼까요? 7, 8, 9 빼고 반등 주고 빼고 반등 주고 결국 3분기는 주가가 먼저 선조정을 받아줬던 얘기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야만이 40만 원대를 회복하는 거고, 만약 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부진하다면 40만 원은 저항대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그럼 4분기가 좋으냐? 4분기 예상치도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40만 원대 저항점 인식하면서 주가가 계속 밑에서 좀 약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죠.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이 지금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3분기는 벌써 기간은 끝났어요. 7, 8, 9. 그렇죠. 끝났죠.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빵 터진 지점이 여기인데 거래량 터진 지점 있고 종가가 여기잖아요. 지금 종가에서 지지지지 하다가 이탈되고 저항 넘어왔다가 다시 이탈되고, 그러니까 38만 원대에서 저항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그런 상황에서 수급은 개인들만 들어오고 있고요. 좀 약세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 외에도 이 한국콜마든가 코스맥스라든가 화장품주들이 3,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다 낮아요. 그 점에 좀 주목하시면 이 대장 역할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실적 발표의 영향에 따라서 화장품주들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SO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OE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오늘 주가가 좀 빠집니다. 3.58%, 3.7%. SOE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보니까 확대해 주시면 뭐 지난 2분기보다 전분기보다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6천억대에서 124억이지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했고요. 그러면 저기 2013년도의 실적보다는 올해 거기 실적 뛰어넘기는 어려우니까 저항점 8만 원이 올해 저항점 되는 거죠. 그 하반기는 7만 원대 저항점 역할을 하면서, 그렇다고 5만 원 깨고 내려가기는 애매하니까 7만 원, 6만 원대도 엄청난 박스치기를 좀 하지 않겠느냐? 좀 더 높여줘봐야 8만 원이라는 관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SOE 지난번에 정유주들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매도 관점, 저항점, 거래량 터진 그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정유주들은 크게 기대치를 높이지 말고 낮춰놓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SK이노베이션도 9만 원대에서 11만 원 넘어서 중반대까지 왔으니까 그런 매매 관점의 SK이노베이션을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죠. 코스닥 포인트를 보러 가겠습니다. 특징주, 2차전지. 매매가 활발합니다. 이야기한 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이 매매 활발한데요. 뉴인텍, 오늘 사마콘텐서, PNE 솔루션, 리캠, 빠바바방 뜹니다. 그 전에 삼성 SDI 얘기해드렸고, 에코프로 얘기해드렸고, LNF도 짚어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뉴인텍이라는 종목 하나 대놓고 짚어보겠습니다. 차트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여드릴지 보시죠. 차트로 뉴인텍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상한가가 진입을 했죠. 상한가가. 뉴인텍.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증착필름 쪽인데 향후의 사업 전망은 좀 기대가 돼요. 실적을 보시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몇 년간 계속 적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 상반기에 적자는 안 내고 흑자 돌아섰다고 하기에는 미비하고, 그러니까 뭔가 터닝포인트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 공시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주가가 600원대까지 됐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회사의 공시를 좀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린드먼 페나시아라는 투자조합에서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장내에서 1600원대에서 1300원대 취득 처분 단가가. 이 회사가 과거에 유상증자에 참여했었거든요. 요걸 보시면 2014년도 6월 17일 날 공시가 뜹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걸 누가 갖고 왔냐? 또 과거에 그 보시면 전자공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2014년 6월 28일 변동일자 기준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린드먼 펜 아시아 투자조합. 취득 단가가 1270원. 좀 올라오면서 이번 구간에 다 팔아버린 거거든요. 또 이 회사 과거 더 가면 전자공시에 사채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다 만기 전에 취득을 해서 다 갚아버렸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실적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터닝포인트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유상증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물량을 팔고 갔고 사채 관련돼서 내용도 또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매매를 하려면 기술적인 차트만 보고 기준점 이탈하면 손절, 안 하면 붙어서 수익.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이유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냥 막 막무가내로 올라오는 게 아니죠. 사업적으로 2차전지에서 어떤 2차전지 사업부 증착필름이 어떻고 스토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는 인문학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런 식이 있었고, 과거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유상증자 취득했던 단가는 1200원대였고, 이런 거를 살펴보면 뉴인텍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뉴인텍은 그런 부분에서 또 2차전지가 최근에 터지니까 빵빵빵 거래가 활발하게 붙으면서 좀 오른다. 이거 세력주의 관련주로 봐야 되냐 그러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농후한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달러로 가겠습니다. N달러. 이 N달러 왜 보냐고요? 원달러로 봐야지. 원달러는 예상했던 대로 그 구간 축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N달러는 올해 이 방송했을 때 제가 이 구간대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가고 있죠. 향후에 N달러 하락 시 엔화가 강세 시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생길 거니까 그 변화에 주목을 계속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년 정도에 N달러가 이 120에는 완전히 하회하고 이탈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 점에 주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좀 이 안에 머물러 있겠죠. 지금 당장 볼 건 아닌데 참고를 하시고, 120평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120평선을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큰 틀에 빡셌기 때문에 120평 만났으니까 저항이에요라고 외치면 참 하수예요. 참 하수. 보시죠. 확대해서 하나씩 보시면 저 2011년도, 12년도 120평 맞고 그냥 바로 죽은 적이 없어요. 맞고 죽은 경우도 있지만 그냥 뛰어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돌파해놓고 나중에. 그럼 뭘 봐야 되냐. 120평선이 저항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0, 120이 크로스 나온 자리가 있다고요. 데드 크로스든 골든 크로스든. 자, 골든 크로스 나오면 지지 형태로 확인해 주러 오고, 그렇죠? 이 구간. 데드 크로스 나오면 저항점에서 빠지고. 그럼 지금은 60, 120이 골든 나왔던 자리가 여기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던 위치였으니까 지지 바운딩 한번 주고, 지금은 60, 120이 저항점 역할이니까 250대. 60, 120이 256대 있으니까 이 자리 저항. 아하, 영역으로 보자고요. 하나의 콕 찍어 점이 아니라 영역으로 본다면 역시 250에서 256대가 온다면 뭐예요? 최고의 매도 찬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250대 넘어갈까 말까 할 때는 올라갔다가 누를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눌려줄래, 이 영역을 보는 거죠. 영역 싸움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박스 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가주면 땡큐 매도, 안 넘어가 밑으로 쭉 빠져주면 눌림 매수, 이렇게 설명했죠. 자, 선물지수. 그러니까 이 120 기준으로 뭐예요? 왔다 갔다.
이 1, 2, 3번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전략에서 밑에서 저점 매수하세요. 고점 어디입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지금 안 하고 매매 대응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 매도해서 먹고 나오거나 제가 오일이평 하이하면 매수하라 할 수 있다 했죠. 매수한 사람이 또 올라왔으니까 먹고 튀나, 매수했는데 지금까지 홀딩 하나, 또 어제 오늘 오일이평을 살짝 하이했으니까 거기서 매수 잡아서 또 홀딩 하나, 매수하자마자 먹고 튀나, 다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매도한 사람 못하는 거냐고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버텨줄 줄만 알면 돼. 올라갔다 빠질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풍 한번 밑으로 주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대응인데 중요한 건 구간 박스 진행이거든요. 전고점 지지 과정 없이, 다시 말하면 이 전고점에 지지 과정 없이 지금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면 필연적으로 무조건 눌림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염일방일, 매도할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흘려주면 최고의 고점 매도가 나오는 거고, 전고점에 대한 저항 인식 중이기 때문에 돌파에도 안착은 못합니다. 돌파에도 안착 못한다는 얘기는 올라가고 돌파한다고 와 이제 2100 하나? 가든지 말든지 다시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럼 차트로 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 보시죠. 차트에서 지난주에 제가 한국전력 갖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보이십니까? 한국전력 주봉상 뭐라고 했죠? 이 주봉이 살아있어서 치고 나니까 음봉으로 바뀔 확률이 없으니까 치고 나가면 신고가 한번 낼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력이 아직 죽지 않으면 시세는 아직 시장은 계속 꾸역꾸역이다. 치고 나가죠. 그럼 신고가 한번 내는 거죠. 그럼 고점이 어딥니까 물어보시면, 신고가 나오는데 저보고 고점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명확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팔아먹고 나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물 차트를 보시면 247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247이 깨지면 밑으로 확 흔들려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고점이 249.35인데 거기 온다고 했죠. 오늘 지금 오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250대를 먼저 넘어갔다가 밀려줄래? 아니면 이렇게 박스 치다가 247점 땡땡을 확 깨고 한번 밀을래? 그럼 247점 땡땡 기준점만 활용하시면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우창이었습니다.